아이고, 지훈아. 며느라가 내가 죽을 죄를 졌다. 제발 차 문 좀 열어다오. 나 이러다 진짜 얼어 죽어. 따뜻한 밥 한 술만. 제발 한 번만 살려다오. 영하 20도, 눈보라가 몰아치는 한겨울 밤이었습니다. 제 벤츠 헤드라이트 앞에 얇은 속옷 차림의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톱이 닳도록 제 차 유리창을 긁어대더군요. 불과 석 달 전이었습니다. 쇠망치로 제 집 도어락을 박살내고 흙발로 들어온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죠. 야, 이 징글징글하고 독한 년아. 우리 큰애가 빚 때문에 다 죽게 생겼는데 내 깎게 감히 아파트를 혼자 꿰차고 있어? 당장 진명이 안 넘기면 무슨 일이 생겨도 난 모른다. 내 딸년 유치원 앞길까지 싹 망쳐놓을 테니까 알아서 해. 7살 제 딸 앞에서 멱살을 잡고 미친 듯이 흔들던 그 손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제 차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빌고 있는 겁니다. 저는 창문을 단 1mm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가정에 축복 넘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하 20도까지 떨어진 한겨울의 늦은 밤이었습니다.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치는 골목길로 검은색 벤츠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섰습니다. 운전석에는 화려한 코트를 걸친 윤지훈이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굳게 닫힌 철제 대문 앞에는 얇은 속옷 차림의 두 사람이 칼바람을 맞으며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죠. 바로 정여사와 큰아들 성철이었습니다. 정여사는 벤치의 불빛을 보자마자 얼어붙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훈아, 한 번만 살려다오. 양손을 미친 듯이 비벼대며 정여사가 울부짖었습니다. 지훈은 창문을 단 1mm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스스로 무너진 사람들의 꼴을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죠. 그러자 끔찍했던 석 달 전 그날 밤이 지훈의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석 달 전 깊어가는 가을밤이었습니다. 지훈은 회사에서 자정 가까이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을 정리하고 7살 난 딸을 막 재우려던 참이었죠. 그때 현관문 밖에서 쇠망치로 도어락을 내리치는 소리가 쾅쾅 울려 퍼졌습니다. 지훈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박살난 도어락 사이로 흙발을 한 정여사가 거실까지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는 도박빚에 쫓기던 성철이 비겁하게 숨어 따라왔죠.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막아섰습니다. 정여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로 빚 독촉장 뭉치를 와락 집어 던졌습니다. 내 큰형 목숨이 지금 왔다 갔다 한다. 정여사가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이 집 명의를 성철이한테 넘기고 짐 싸서 나가. 지훈은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내가 피땀 흘려 산 집이에요. 절대 못 드려요. 지훈이 두 주먹을 꽉 쥐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순간 정여사의 눈빛이 돌변했습니다. 현관에 세워둔 골프채를 집어들더니 거실 텔레비전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액정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소리에 안방에서 자던 딸이 울면서 걸어 나왔습니다. 엄마 무서워. 바닥에 튄 유리 조각 앞에서 딸이 겁에 질려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지훈이 황급히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정여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훈의 멱살을 틀어쥐었습니다. 인감도장 어디 있어? 당장 가져와. 정여사가 침을 튀기며 악을 썼습니다. 지훈은 딸을 한 팔로 감싸 안은 채 버텼습니다. 이성을 잃은 정여사가
지훈을 안방으로 질질 끌고 들어갔습니다. 화장대 서랍을 마구잡이로 엎고 옷장에 걸린 정장들을 가위로 북북 찢어발겼습니다. 집안이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죠. 지훈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정말 이러실 거예요. 그러자 성철이 짐승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지훈의 손목을 우악스럽게 꺾더니 휴대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화면이 박살나며 불빛이 꺼졌습니다. 세상과의 모든 연락이 끊긴 순간이었습니다. 지훈은 딸을 품 깊숙이 안고 웅크렸습니다. 등 뒤로 쏟아지는 소란을 이를 악물고 버텨냈습니다. 바로 그때 회식을 마친 남편 민환이 술 냄새를 풍기며 뛰어들어왔습니다. 지훈은 구원자를 만난 듯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어머니 좀 말려줘. 제발. 지훈이 매달리며 애원했습니다. 그런데 민아는 멍든 아내를 보고도 오히려 어머니 눈치만 살폈습니다. 지훈아, 형부터 살리는 게 먼저잖아. 우리가 한 발 양보해서 대출이라도 받자. 민환이 어물쩍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지훈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은 넋이 나간 아내를 바닥에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더니 안방 구석 금고 쪽으로 슬그머니 다가갔습니다. 정 여사에게 비밀번호를 귓속말로 알려주려는 속셈이었죠. 그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뚝 끊어졌습니다. 지훈은 주방으로 달려가 식칼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을 향해 칼끝을 똑바로 겨눴습니다. 한 발자국만 더 와봐. 누구든 이 집에서 곱게 못 나갈 줄 알아. 지훈이 핏발선 눈으로 외쳤습니다. 평소 순하던 며느리의 돌변한 서슬에 정 여사와 성철이 흠칫 물러섰습니다. 인연이 미쳤구나. 좋아. 깡패들 데리고 다시 올 테니 기다려라. 정 여사가 협박을 남기고 민환의 등에 떠밀려 현관을 나섰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빠져나가자 집안에 정막이 흘렀습니다. 지훈은 부서진 현관문 앞에 식탁 의자와 소파를 겹겹이 쌓아 올렸습니다. 딸을 끌어안은 채 밤새 현관을 지켰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깨진 가족 사진을 맨손으로 주워 담는데 손가락에서 붉은 피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지훈은 그 피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음 날 동이 트자마자 지훈은 도어락을 지문 인식기기로 바꿨습니다. 거실과 안방 곳곳에 작은 카메라도 몰래 달았죠. 거울 속에는 멍든 목과 헝클어진 머리의 자신이 서 있었습니다. 지훈은 찬물에 얼굴을 몇 번이나 담갔습니다. 끓어오르던 분노가 차가운 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냥은 안 당해. 똑같이 갚아줄 거야. 아주 끝까지. 지훈이 거울을 노려보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집을 지키는 정도로는 부족했습니다. 딸의 안전까지 위협한 저 사람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고 지훈은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시댁이 한바탕 휩쓸고 간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훈은 회사에 하루 연차를 내고 곧장 은행 본점으로 향했죠. 자기 명의로 된 예금과 적금을 모조리 해지했습니다. 그 돈을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여러 계좌로 조용히 나눠 옮겼습니다. 지훈이 집을 비운 그 시간이었습니다. 민아는 아내의 서재로 몰래 들어가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비밀번호가 뭐야, 대체? 민환이 키보드를 신경질적으로 두드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수십 번을 시도했지만 화면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짜증이 머리끝까지 치민 민환은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바꾼 도어락 회사의 비상번호를 알아냈죠. 그러더니 정 여사에게 슬그머니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후 늦게 집에 돌아온 지훈은 곧바로 이상한 낌새를 챘습니다. 노트북 마우스 위치가 미세하게 틀어져 있었습니다. 딸의 통장을 넣어둔 서랍 자물쇠 주변에는 날카로운 흠집이 나 있었죠.
지훈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밤 민환이 만취에 들어와 지훈의 무릎에 매달렸습니다. 지훈아, 형 빚 때문에 어머니가 신체포 기각서까지 쓰게 생겼어. 민환이 눈물을 쥐어짜며 흐느꼈습니다. 우리가 이 집만 내놓으면 다 끝나. 응, 제발 한 번만. 지훈은 그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그 입 다물어. 더는 안 속아.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순간 민환의 눈빛이 싹 변했습니다. 지훈의 어깨를 벽으로 거칠게 밀치더니 핸드백을 낚아챘습니다. 인감도장 어디 숨겼어? 빨리 내놔. 민환이 가방을 거꾸로 털며 으르렁댔습니다. 지훈은 몸부림치다 민환의 팔뚝을 잇는 힘껏 깨물었습니다. 민환이 비명을 지르며 손을 놓는 사이 안방으로 뛰어들어 문을 잠갔습니다. 문 밖에서 민환이 발로 문을 쾅쾅 차댔습니다.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이 밤새 쏟아졌죠. 지훈은 문에 등을 기댄 채 무릎을 끌어안고 떨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지훈이 딸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러 집을 비운 틈을 노렸습니다. 정 여사와 성철이 열쇠공 한 명을 데리고 복도에 나타났죠. 민환이 알려준 비상번호와 특수장비로 도어락은 순식간에 열렸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선 세 사람은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천장을 뜯어내고 안방 장판을 칼로 북북 찢었죠. 문서와 도장을 찾겠다며 멀쩡한 집을 갈갈이 헤집어 놓았습니다. 그 시각 지훈은 챙길 서류가 있어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을 들어선 순간 지훈은 얼어붙었습니다. 안방 한가운데서 성철이 작은 전기톱으로 금고를 썰고 있었던 겁니다. 거친 톱날 소리가 온 집안을 울렸죠.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지훈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 순간 성철이 쏜살같이 달려들었습니다. 지훈의 목을 두 손으로 움켜쥐고 벽으로 밀어붙였죠. 어딜 신고를 해, 인연이. 성철이 이를 갈며 목을 졸랐습니다. 숨이 넘어가기 직전 지훈은 발버둥 치며 팔꿈치로 화장대 거울을 깨뜨렸습니다. 쨍그랑하는 파열음에 정 여사가 놀라 성철의 팔을 끌어당겼습니다. 지훈은 그제야 컥컥대며 바닥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10여 분 뒤 경찰 2명이 현장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런데 정 여사가 머리를 헝클어뜨린 채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죠. 아이고, 며느리가 시어미를 이렇게 두들겨 팼어요. 세상에. 정 여사가 악어의 눈물을 줄줄 흘렸습니다. 뒤이어 연락받고 달려온 민환이 경찰에게 다가갔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요즘 우울증이 심해서요. 그냥 고부 갈등이에요. 민환이 아내를 정신 이상자로 몰아갔습니다. 지훈은 기가 막혀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들은 엉망이 된 집안을 둘러보고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끼리 재산 문제는 저희가 끼어들 수가 없어요. 민사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경찰은 서면 경고만 남기고 서둘러 돌아갔습니다. 경찰이 떠나자마자 정 여사가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훈의 정수리에 침을 탁 뱉었죠. 경찰이고 뭐고 내 장남 살리는 길은 아무도 못 막아. 정 여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성철은 지훈의 귓가에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내일 밤까지 명예 안 넘기면 다음엔 유치원에 있는 내 딸을 찾아가마. 성철이 소름 끼치는 협박을 남기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홀로 폐허가 된 집에 남겨진 지훈은 멍든 목을 어루만졌습니다. 방어만 해서는 저 악마들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걸 뼛속까지 깨달았죠. 지훈은 천장 구석에 숨겨둔 카메라 메모리를 꺼냈습니다. 방금 전 목을 조르던 장면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지훈은 그 영상을 해외 서버 3곳에 나눠 저장했습니다.
시댁을 무너뜨릴 첫 번째 무기를 손에 쥔 셈이었죠. 해가 지기 전 지우는 큰 가방 2개의 딸의 물건과 옷까지만 챙겼습니다. 유치원 근처 조용한 호텔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쓰던 유심은 가위로 반토막 내 변기에 흘려보냈죠. 추적할 수 없는 새 선불폰을 개통해 시댁과의 연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낯선 호텔방 어둠 속에서 딸은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 얼굴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너희가 나한테 한 그대로 똑똑히 돌려줄게. 지훈이 딸의 이마를 쓸어내리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호텔로 거처를 옮긴 지 이틀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텅 빈 지훈의 아파트에 험악한 인상의 산에 5이 들이닥쳤죠. 성철의 빚을 받으러 온 불법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쇠지렛대로 현관문을 우악스럽게 뜯어냈습니다. 집안을 다 뒤졌지만 돈 될 만한 물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분이 오른 사내들은 야구방망이로 남은 가구를 죄다 박살냈죠. 거실 한가운데에는 칼이 꽂힌 딸의 인형이 나뒹굴었습니다. 벽면에는 붉은 라카로 끔찍한 협박 문구가 도배되었습니다. 오늘 안에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들 누구도 무사하지 못할 거라는 내용이었죠. 관리사무소 연락을 받고 뒤늦게 달려온 지우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붉은 글씨로 도배된 거실과 칼 꽂힌 딸의 인형을 보자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지훈이 인형을 끌어안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다툼의 수준을 넘어선 일이었습니다. 지훈은 빗자루를 들고 난장판이 된 바닥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러다 부서진 안방 금고 아래쪽에서 이상한 빈틈을 발견했죠. 성철이 전기톱으로 썰려다 실패한 바로 그 금고였습니다. 지우는 손으로 금고 밑을 더듬었습니다. 이중으로 된 나무 바닥이 손끝에 만져졌습니다. 조심스럽게 판자를 뜯어내자 노란 서류 봉투가 모습을 드러냈죠. 봉투를 열어본 지훈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3년 전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친필 유언장 원본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수십 개의 차명, 계좌 내역서가 빼곡히 들어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읽어내려가던 지우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생전 시아버지가 며느리인 자신에게 강남의 알짜 상가 건물을 통째로 남기려 했던 겁니다. 수십억짜리 재산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저한테. 지훈이 종이를 움켜쥔 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병원에서 의식을 잃고 누워있던 그 틈을 노린 거였죠. 정 여사는 민원과 짜고 유언장을 가짜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며느리 몫의 유산을 가로채 지금의 으리으리한 본가 저택을 남의 이름으로 사들였던 겁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위조 과정에서 지훈의 인감 도장까지 몰래 도용했죠. 지훈을 어마어마한 빚보증의 함정에 슬그머니 엮어놓았던 겁니다. 무엇보다 지훈의 가슴을 후벼판 건 따로 있었습니다. 믿었던 남편 민환이 이 사기극의 주동자 중 하나였다는 사실이었죠. 3년 동안 자신을 철저히 속여온 겁니다. 여보, 네가 처음부터. 지우는 구역질이 올라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배신감에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곧 차갑게 정신을 다잡았죠. 이 위조 유언장과 계좌 내역이야말로 시댁의 숨통을 끊을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지우는 서류를 방수 비닐에 꽁꽁 싸서 가슴 깊이 품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이었습니다.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던 성철은 도피 자금이 급했습니다. 지훈이 다니는 회사 1층 로비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렸죠. 내 동생 마누라 나와. 시댁 재산 빼돌린 도둑년 어딨어. 성철이 집기를 집어던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건장한 경비원들이 달려들어 성철의 팔다리를 붙잡았습니다. 그래도 성철은 끌려나가면서 종이 뭉치를 사방에 흩뿌렸습니다. 지훈이 바람 피우고 시댁돈을 가로챈 파렴치한 며느리라는 헛소문이 적힌 찌라시였죠. 평소 지훈의 빠른 승진을 시기하던 동료가 그 종이를 주어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회사 익명 게시판에 그 사진이 쫙 퍼졌습니다. 지훈은 결국 인사팀에 불려갔죠. 윤지훈 씨, 일단 이번 승진은 보류하고 대기 발령 내겠습니다. 인사팀장이 곤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집도 직장도 한순간에 벼랑 끝으로 몰린 셈이었습니다. 지훈은 깨달았습니다. 저 악마들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완벽하게 무너뜨리려면 평범한 변호사로는 어림없다는 걸요. 피도 눈물도 없는 진짜 독종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지훈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지훈은 인터넷에서 오래된 신문 기사 하나를 찾아냈죠. 7년 동안 이름도 밝히지 않고 학비를 대주었던 보육원 출신 고학생. 그 아이가 지금은 나라에서 제일 큰 로펌의 승률 100% 변호사 강도진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지훈은 증거봉투와 영상이 담긴 작은 저장 장치를 챙겼습니다. 곧장 택시를 잡아 타고 강남 한복판의 로펌 빌딩으로 향했죠. 번쩍이는 로비 안내 데스크 직원이 지훈을 막아섰습니다. 예약 안 되어 있으면 출입이 안 됩니다. 고객님. 안내원이 단호하게 길을 가로막았죠. 지훈은 가방에서 빛바랜 종이 한 장을 꺼내 데스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래전 후원재단에서 발급해준 후원자 증서였습니다. 강도진 변호사한테 이거 지금 당장 전해주세요. 안 그러면 후회할 거예요. 지훈이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10분 뒤 날카로운 인상의 수트 차림 남자가 다급하게 로비로 뛰어내려왔습니다. 지훈의 얼굴을 확인한 강도진은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죠. 마음속 깊이 단 하나의 은인으로 모셔온 사람이 초췌한 모습으로 서 있었던 겁니다. 도진은 보안 요원들을 손짓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러더니 지훈을 향해 허리를 깊숙이 숙였죠. 기다리 아줌마 정말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도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로비의 모든 직원이 냉혈한 에이스 변호사의 행동에 숨을 죽였습니다. 도진은 지훈을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로 직접 안내했죠. 도청이 완벽히 차단된 최상층 접견실로 들어선 지훈은 따뜻한 차 한 모금에 긴장을 풀었습니다. 대리석 테이블 위에 가슴에 품어온 봉투와 저장 장치를 가만히 올려놓았죠. 도진아, 내 얘기 좀 들어줄래? 길어. 지훈이 깊은 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시댁의 끔찍한 만행과 거대한 상속 사기극의 전말이 도진 앞에 낱낱이 펼쳐졌습니다. 지훈이 내민 위조 서류와 영상을 모두 확인한 도진의 눈빛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차가운 눈 너머로 맹렬한 분노의 불길이 일렁였죠.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도진이 서류를 움켜쥐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줌마, 옛날에 받은 은혜, 이번에 다 갚을게요. 수임료는 한 푼도 안 받아요. 도진이 지훈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 뼈와 살까지 완벽하게 갈라놓겠습니다. 지훈은 그 말에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도진은 곧장 로펌 안에서 손꼽히는 정보팀과 포렌식 전문가들을 은밀히 불러 모았죠. 정 여사 일가의 지난 행적을 먼지 한 톨까지 털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류에 적힌 차명 계좌들의 정체가 드러났죠. 정 여사의 여고, 동창들과 노숙자들 이름을 도용한 대포 통장이었습니다.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그 경로까지 깔끔하게 밝혀냈습니다.
도진의 팀은 한 사람을 더 찾아냈습니다. 시아버지가 입원했을 당시 진료 기록을 조작하고 뒷돈을 챙겨 잠적한 수간호사였죠. 지방의 외딴 요양병원에 숨어 지내던 그 여자를 기어이 찾아냈습니다. 도진이 횡령 고발장과 증거 서류를 책상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수간호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죠. 제가 다 말할게요. 정 여사하고 민환 씨가 시켰어요. 수간호사가 덜덜 떨며 입을 열었습니다. 유언장 쓸 때 정신이 멀쩡했던 것처럼 기록을 다 바꿨어요. 수간호사는 자필 진술서에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시댁을 무너뜨릴 완벽한 증거가 갖춰진 셈이었죠. 도진은 한 걸음 더 나아간 작전을 짰습니다. 지훈의 아파트를 지키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정 여사가 숨겨둔 본가 재산 전체를 통째로 몰수하는 큰 그림이었죠. 작전의 첫 단추로 도진은 민환을 로펌으로 조용히 불러들였습니다. 지훈 씨가 이혼하면서 위자료 50억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도진이 가짜 소장을 민환 앞에 툭 던졌습니다. 거대한 로펌의 위세에 민환은 사색이 되었죠. 50억이요. 저 그런 돈 없습니다. 민환이 허둥대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제가 가진 거라곤 코인 지갑 조금밖에 없어요. 정말이에요. 민환은 제 자산을 지키겠다고 숨겨둔 코인 내역까지 줄줄 풀어버렸습니다. 도진은 속으로 비웃었죠. 민환이 스스로 내놓은 자료를 거꾸로 추적해 들어갔습니다. 민환이 유언장 위조에 깊숙이 가담하고 범죄로 번 돈을 나눠받은 증거까지 손에 쥐었죠. 제 발등을 제가 찍은 셈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지훈도 움직였습니다. 시댁의 경계심을 완전히 풀어놓을 작정이었죠. 지훈은 선불폰으로 정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졌어요. 며칠 안에 아파트 명의 성철 아주버님께 넘길게요. 지훈이 일부러 기죽은 목소리로 거짓 항복을 했습니다. 정 여사는 며느리가 드디어 백기를 들었다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진작 그럴 것이지. 그래야 사람이지. 정 여사가 신이 나서 코웃음을 쳤죠. 그날로 정 여사는 동네 유지들을 본가 저택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값비싼 출장 뷔페를 부르고 샴페인을 펑펑 터뜨렸죠. 성철도 덩달아 들떴습니다. 사채업자들에게 아파트 명의를 넘겨준다는 핑계로 빚 갚을 날짜를 미뤄놓았죠. 그러고는 강남의 비싼 술집에서 수백만 원어치 외상 술판을 벌였습니다. 두 모자는 다가올 파멸을 까맣게 모른 채 흥청망청 즐겼습니다.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지훈은 도진이 정교하게 짜놓은 서류 한 장을 들고 정 여사가 묵는 호텔 커피숍으로 향했죠. 자, 여기 합의서예요. 도장만 찍으면 다 끝나요. 지훈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정 여사는 다리를 꼬고 앉아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서류 겉장만 슬쩍 훑어보더니 도장집을 꺼냈죠. 성철아, 너도 어서 찍어라. 정 여사가 붉은 인주를 듬뿍 묻혀 거침없이 도장을 쾅 찍었습니다. 성철도 옆에서 따라 찍었죠. 그 서류의 겉모습은 아파트를 넘기는 양도 계약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알맹이는 전혀 달랐죠. 정 여사가 가로챈 시아버지의 유산, 그러니까 본가 저택을 지훈에게 도로 돌려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게다가 성철의 빚 전부를 정 여사가 떠안는다는 무서운 조항이 깨알같이 숨어 있었죠. 도장 찍힌 서류를 낚아채듯 챙긴 지훈은 우아하게 커피값을 계산했습니다. 돌아서며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갔죠. 욕심에 눈이 멀면 글자도 안 보이나 봐. 지훈이 속으로 시어머니의 멍청함을 비웃었습니다. 인주가 채 마르지 않은 서류를 받아든 도진은 곧바로 법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위조 증거들을 한데 묶어 재산을 묶어버리는 소송을 냈죠.
법원은 그 자리에서 도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서류 작업이 모두 끝난 저녁이었습니다. 도진은 로펌 꼭대기층 스카이라운지를 통째로 빌렸죠. 지훈을 정식으로 초대했습니다.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창가에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웃는 거. 지훈이 샴페인 잔을 들며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끝까지 곁에 있을게요. 도진이 지훈의 상처를 따뜻하게 다독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로 다 못할 깊은 정이 흘렀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숙취에 절어 늦잠을 자던 정 여사의 봉가 우편함에 두툼한 봉투가 꽂혔습니다. 법원에서 보낸 재산 압류 결정문과 형사 고발장이었죠. 정원에 물을 주려고 대문을 열던 정 여사가 봉투를 뜯었습니다. 붉은 도장이 찍힌 종이를 읽어 내려가던 정 여사의 눈이 허옇게 뒤집혔죠.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정 여사가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성철도 술집 소파에서 경찰의 출석 통보 전화를 받았죠. 술이 확 깨버린 성철이 바들바들 떨며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지우는 호텔 창가에서 도진이 실시간으로 보내주는 소식을 확인했습니다. 본가 저택이 차근차근 묶여가고 있다는 알림이었죠. 지우는 창밖 도심을 내려다보며 차갑고도 우아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만했던 시댁 식구들을 벼랑 끝으로 밀어붙일 진짜 사냥이 이제 막 시작된 겁니다. 법원의 압류 결정문이 날아든 직후였습니다. 정 여사가 시아버지의 유산을 가로채 사들였던 으리으리한 본가 저택, 그 수십억짜리 집이 도진의 발 빠른 조치로 곧장 강제 경매에 넘어갔죠. 사색이 된 정 여사는 평소 친하다고 떠벌리던 동네 변호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가방에 현금 다발을 쑤셔 넣고 살려달라 매달렸죠. 제발 좀 도와줘요.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정 여사가 변호사 앞에서 무릎을 꿇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1등 로펌의 강도진이라는 걸 안 변호사들은 손사래를 쳤죠. 정 여사님, 저희가 끼어들 사건이 아닙니다. 돌아가세요. 변호사들은 하나같이 정 여사를 문전박대했습니다. 지훈이 심어놓은 독소조항 때문에 빚이 통째로 본가로 넘어갔습니다. 성철을 쫓던 사채업자들이 표적을 바꿨죠. 대낮부터 본가 저택 대문을 쇠사슬로 칭칭 감고 진을 쳤습니다. 회사에 출근해 있던 민환에게도 불행이 한꺼번에 들이닥쳤습니다. 아내가 낸 고발장에 월급 압류 통지서까지 날아왔죠. 거기다 회사 돈에 손댄 것까지 들통나 그 자리에서 잘렸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제가 안 그랬어요. 민환이 짐도 안 챙기고 버티자 보안 요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동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민환을 번쩍 들어 건물 밖 바닥에 내던졌죠. 시댁 식구들의 통장이 모조리 묶였습니다. 당장 밥값 낼 돈조차 사라졌죠. 정 여사는 안방에 쌓아둔 가짜 명품 가방을 들고 전당포를 전전했습니다. 이거 다 진짜예요. 비싼 거란 말이에요. 정 여사가 가방을 내밀며 우겼습니다. 아주머니, 이거 다 가짜네요. 다른 데 가보세요. 전당포 주인이 코웃음을 치며 가방을 도로 밀어냈죠. 망신만 당한 정 여사가 길바닥에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정 여사는 이성을 잃고 지훈에게 수백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주가 담긴 문자도 끝없이 보냈죠. 하지만 지훈의 선불포는 단 한 번의 진동도 없이 고요했습니다. 한 달 뒤 본가 저택이 시세보다 훨씬 싼 값에 곧바로 팔렸습니다. 법원의 집행관들이 붉은 압류 딱지 뭉치를 들고 저택으로 출동했죠. 바로 그날 오후였습니다. 지훈은 도진의 끈질긴 추적 덕에 숨겨졌던 시아버지의 유산 일부를 되찾았습니다.
이제 떳떳한 자기 돈이 된 거죠. 지우는 그 길로 강남의 제일 큰 벤츠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전시된 차들 가운데 가장 비싼 검은색 모델 앞에 멈춰섰죠. 이걸로 할게요. 옵션은 다 넣어주세요. 지훈이 가방에서 수표 다발을 꺼내 한 번에 결제했습니다. 딜러가 허리를 깊숙이 숙이며 묵직한 차 열쇠를 건넸습니다. 지훈은 가죽 시트의 감촉을 손끝으로 천천히 쓸어보았죠. 내 딸한테 공포를 심어줬으니 똑같이 돌려줘야지. 지훈의 눈빛에 차가운 도끼가 서렸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지훈이 시동을 걸자 묵직한 엔진음이 울렸습니다. 지훈은 강제 퇴거가 한창인 본가를 향해 거침없이 엑셀을 밟았죠. 저택 골목에 들어서자 아수라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집행관들과 사채업자들이 뒤엉켜 샹들리에며 가구를 마당으로 내던지고 있었죠. 정 여사는 압류 딱지가 붙은 이불 더미를 끌어안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성철은 사채업자의 구둣발에 짓밟혀 코피를 흘리며 울부짖었죠. 살려줘요. 돈 갚을게요. 제발. 성철이 바닥을 기며 빌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번쩍이는 검은색 벤츠가 요란한 마찰음을 내며 마당 한가운데로 미끄러져 들어왔죠. 난리법석이던 현장의 모든 시선이 벤츠로 쏠렸습니다. 쥐 죽은 듯한 정적이 감돌았죠. 운전석 문이 열리고 캐시미어 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지훈이 우아하게 내렸습니다. 정 여사와 미나는 귀신이라도 본 듯 입을 딱 벌렸죠. 네, 네가 어떻게 해. 정 여사가 말을 잇지 못하고 더듬거렸습니다. 지훈은 바닥을 기어다니는 미나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에 든 종이 뭉치를 미나의 얼굴을 향해 흩뿌렸죠. 이혼 소송에서 이겼다는 판결문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린 남이야. 내 전 재산도 다 내 거고. 지훈이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분노로 이성을 잃은 성철이 마당의 돌멩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벤츠를 향해 달려들려는 순간이었죠. 지훈이 미리 불러둔 건장한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나타났습니다. 성철의 팔을 비틀어 바닥에 내리꽂았죠. 으악, 이거나. 성철이 흙바닥에 얼굴을 처박은 채 발버둥 쳤습니다. 지훈은 넋이 나간 정 여사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내 딸 협박하고 뺏은 돈으로 산 이 집에서 쫓겨나는 기분 어때요? 지훈이 얼음처럼 차가운 조롱을 던졌습니다. 정 여사가 분노와 수치심에 부들부들 떨며 손을 치켜들었죠. 지훈의 뺨을 후려치려는 찰나였습니다. 어느새 다가온 도진이 정 여사의 손목을 콱 붙잡았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또 죄를 짓고 싶으세요? 도진이 정 여사의 손목을 무섭게 뿌리쳤습니다. 지훈은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벤치에 다시 올라탔죠. 차가운 시선으로 짐짝처럼 쫓겨나는 시댁 식구들을 휴대폰에 담았습니다. 벤츠가 여유롭게 후진해 저택을 빠져나가는 동안이었습니다. 뒤에서 정 여사의 미친 듯한 절규가 울려 퍼졌죠. 사채업자들은 성철의 뒷덜미를 끌고 승합차로 짐승처럼 밀어 넣었습니다. 지훈은 백미러로 점점 멀어지는 지옥 같던 과거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속에 맺혔던 응어리가 스르르 풀려 내려갔죠. 지훈은 핸들을 쥔 채 뜨거운 눈물을 슬쩍 훔쳤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지훈은 도진과 함께 딸이 곤히 잠든 호텔 스위트룸 거실에 앉았죠. 창밖으로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고마워, 도진아. 너 아니었으면 못했어. 지훈이 샴페인 코르크를 펑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줌마가 제 인생을 먼저 살려줬잖아요. 도진이 잔을 부딪히며 따뜻하게 웃었죠. 두 사람은 억눌렸던 과거의 상처를 씻어내는 가장 달콤한 축배를 들었습니다.
본가가 완전히 넘어가고 일가족이 길거리에 나앉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갈 곳을 잃은 성철은 도심 외곽의 싸구려 여관방에 숨어 지냈죠. 매일 소주병을 깨부수며 지훈을 향한 증오를 키웠습니다. 다 그년 때문이야. 그년만 아니었으면. 성철이 빈 술병을 벽에 집어던지며 이를 갈았습니다. 피해망상에 사로잡힌 성철의 눈에 무서운 빛이 번뜩였죠. 지훈에게서 돈을 뜯어낼 유일한 약점. 그건 바로 7살 난 조카였습니다. 성철은 검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동네 철물점을 돌며 대포폰을 비롯한 잡다한 물건을 현금으로 샀죠. 흉흉한 일을 꾸미는 손길이었습니다. 성철은 며칠 동안 강남의 유치원 주변을 어슬렁거렸습니다. 조카가 집에 가는 길과 경호원들의 교대 시간을 초 단위로 외웠죠. 빈틈을 노린 겁니다. 흥신소를 통해 솔깃한 정보 하나를 얻었습니다. 유치원 통학버스 기사가 도박빚에 쫓기고 있다는 거였죠. 성철은 기사에게 슬그머니 접근했습니다. 아저씨, 딱 한 번만 눈 감아주면 빚 다 갚을 돈 드릴게. 성철이 현금 다발을 흔들며 꼬드겼습니다. 빚에 목이 졸린 기사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죠. 며칠 뒤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지훈이 중요한 미팅 때문에 평소보다 30분 늦게 마중을 나가게 된 겁니다. 바로 그 짧은 틈이 끔찍한 구멍이 되었죠. 매수된 기사는 다른 아이들을 다 내려준 뒤였습니다. 지훈의 딸만 맨 뒷좌석에 남겨두었죠. 차가 고장났다는 핑계로 CCTV 없는 골목에 버스를 세웠습니다. 골목 모퉁이에서 대기하던 성철이 번개처럼 버스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겁에 질린 조카를 강제로 끌어안았죠. 가만히 있어. 소리 지르면 혼나. 성철이 아이를 안고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훔친 렌터카 뒷좌석에 아이를 태우고 외곽의 폐공단으로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미팅을 마치고 유치원에 도착한 지훈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이가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우리 애가 없어졌다고요. 지훈이 휘청거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가 온몸을 덮쳤습니다. 지훈이 정신을 차리고 파출소로 뛰어가려던 찰나였습니다. 발신 번호가 가려진 전화 한 통이 걸려왔죠. 수화기 너머로 지독하게 익숙한 성철의 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딸 잘 데리고 있다. 살리고 싶으면 현금 20억 준비해. 성철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경찰에 알리면 애가 어떻게 될지 나도 몰라. 알아들어. 수화기 너머로 엄마를 부르며 우는 딸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지훈은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죠. 하지만 아이를 살리려면 정신을 붙들어야 했습니다. 알았어. 돈 준비할게. 우리 애 절대 건드리지 마. 지훈이 입술에서 피가 나도록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성철은 버려진 냉동 창고에 도착했죠. 겁에 질린 아이를 구석에 가둬둔 채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빚 다 갚게 생겼네. 지훈은 성철의 경고를 무시하고 곧장 도진에게 다급한 신호를 보냈죠. 메시지를 받은 도진은 회의를 박차고 뛰쳐나왔습니다. 도진은 경찰 특수수사대 출신의 탐정팀과 기술 전문가들을 호텔로 급히 불렀죠. 스위트룸에 모니터 수십 대를 세팅해 임시 지휘소를 차렸습니다. 정보팀이 유치원 주변 CCTV를 실시간으로 훑었습니다. 아이를 태운 렌터카의 번호판과 도주 경로를 금세 찾아냈죠. 매수된 기사도 조용히 붙잡혀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한편 찜질방을 전전하던 민환에게 성철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조카가 사라졌다는 소식에 민환은 잠시 멈칫했죠. 형, 애를 왜 그건 좀 아니잖아.
민환이 더듬거리자 성철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유 원장 위조한 거 다 풀어버린다. 너도 같이 죽는 거야. 성철의 협박에 민환은 덜덜 떨며 끈아풀 노릇을 받아들였습니다. 민환은 위로하는 척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죠. 지훈아, 많이 놀랐지. 경찰엔 알렸어. 돈은 준비됐고. 민환이 슬쩍 떠보며 캐물었습니다. 알아낸 정보를 곧바로 성철에게 실시간으로 일러 바쳤죠. 하지만 도진의 기술팀은 이미 민환의 전화를 몰래 듣고 있었습니다. 형과 통화하며 친딸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이 제 살 길만 찾는 꼴을 똑똑히 확인했죠. 자기 딸인데 어떻게 사람이 저래요? 도진이 헤드폰을 벗으며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지우는 남편마저 짐승이 되어버린 현실에 치를 떨었죠. 지우는 도진과 머리를 맞댔습니다. 민환이 빼돌리는 정보를 거꾸로 이용하기로 했죠. 경찰 없이 혼자 20억을 들고 나가는 것처럼 민환을 철저히 속였습니다. 은행에서 찾은 위조 지폐 다발이 2개의 커다란 가방에 묵직하게 담겼습니다. 지훈이 서늘한 눈빛으로 가방 지퍼를 천천히 올렸죠. 밤 11시 다시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약속된 폐공단을 향해 지훈의 벤츠가 천천히 들어섰죠. 날카로운 헤드라이트가 녹슨 철문을 비쳤습니다. 도진이 지휘하는 특수경찰 타격대가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움직였죠. 검은 방탄복을 입은 채 총구를 겨누고 포위망을 좁혀 들어갔습니다. 딸의 목숨을 건 피 말리는 인질극과 치밀한 사냥꾼의 덫이 어둠 속에서 맞부딪히려 하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과 스산한 바람소리만 맴도는 폐공단 한가운데였습니다. 지우는 뒷좌석에 묵직한 가방 2개를 실은 채 벤츠의 시동을 껐죠. 약속 장소인 폐공장 정문 앞에 홀로 섰습니다. 잠시 후 드럼통 뒤에서 인기척이 났죠. 쇠파이프를 든 성철이 겁에 질린 아이를 거칠게 붙든 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왔구나. 돈은 가져왔겠지. 성철이 비열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지우는 눈물 범벅이 된 딸의 창백한 얼굴을 보았죠. 순간 이성을 잃고 달려나갈 뻔했습니다. 하지만 주먹을 꽉 쥐고 차갑게 마음을 다잡았죠. 아주버님, 우리 애부터 풀어줘. 돈은 여기다 있어. 지훈이 떨리지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닥치고 가방부터 던져. 2손 들고 뒤로 물러서. 성철이 아이의 어깨를 움켜쥐며 소리쳤죠. 지훈이 가방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충격으로 지퍼가 열리며 5만 원권 다발이 와르르 쏟아졌죠. 돈더미를 본 성철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아이에게서 잠시 손을 떼고 가방 쪽으로 몸을 숙였죠. 성철이 정신없이 돈다발을 집어드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가방 밑바닥에 숨겨둔 작은 추적기가 붉은 빛을 빠르게 깜빡였죠. 마지막 신호를 쏘아보낸 겁니다. 그 신호와 동시에 하늘에서 강렬한 불빛이 쏟아졌습니다. 상공에 대기하던 경찰 드론이 일제히 서치라이트를 켰죠. 성철의 눈앞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경찰이다. 무기 버리고 꼼짝 마. 확성기 소리가 폐공단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건물 옥상에 자리 잡은 저격수들의 붉은 점이 성철의 가슴과 이마에 내려앉았죠. 당황한 성철이 빛을 피해 다시 아이를 붙잡으려 손을 뻗는 찰나였습니다. 바로 그 찰나였죠. 어둠 속에 숨어있던 도진이 짐승처럼 뛰어들었습니다. 성철의 팔을 걷어차 단숨에 제압했죠. 아! 성철이 비명을 지르며 휘청거렸습니다. 도진은 반항하는 성철의 손목을 비틀어 바닥에 매다 꽂았죠. 무릎으로 그의 등을 강하게 눌러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사방에서 무장 경찰들이 쏟아져 나와 성철을 에워쌌죠.
지우는 쏜살같이 달려가 딸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여기 있어.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지훈이 아이를 으스러지도록 안고 오열했죠. 엄마 품에 안긴 아이가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바닥에 짓눌린 성철은 수갑이 채워지는 와중에도 발악했죠. 이거 나. 다 너 때문이야, 이년아. 성철이 지훈을 향해 악을 쓰다 경찰들에게 제압당해 고꾸라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끈앞을 노릇을 하러 근처에 숨어있던 민환이 상황이 틀어진 걸 봤죠. 형도 딸도 다 버려두고 혼자 살겠다고 차를 몰아 도망쳤습니다. 으악, 살려줘. 하지만 도진이 미리 도주로에 깔아둔 장애물을 밟은 차였습니다. 타이어가 펑 터지며 콘크리트 벽으로 처박혔죠. 이마에서 피를 흘리며 차에서 기어나온 민아는 사방의 총구를 마주했습니다. 그러고는 바닥에 납작 엎드렸죠. 전 형이 시켜서 한 거예요. 살려주세요. 민환이 두 손을 싹싹 빌었습니다. 끌려가던 성철이 그 소리를 듣고 동생을 향해 발악했죠. 이 더러운 배신자 새끼, 너도 같이 들어가. 성철이 핏대를 세우며 울부짖었습니다. 지우는 딸을 도진의 품에 안전하게 맡겼죠. 그러고는 바닥에 엎드려 목숨을 구걸하는 민환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혼자 살겠다고 도망쳤어. 친딸을 버려두고. 지훈이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한 번만 봐줘. 내가 잘못했어. 민환이 지훈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질질 짰죠. 지훈은 차가운 조소를 흘리며 그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결국 성철은 미성년자를 데려가 가둔 죄로 현장에서 붙잡혔죠. 민환은 그 범죄를 도운 죄와 회사 돈을 빼돌린 죄로 함께 체포됐습니다. 두 사람은 시끄러운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서로 끌려갔죠. 그날 밤 경찰서 정문 앞은 대낮처럼 환했습니다. 로펌의 익명 제보를 받고 몰려든 취재진 수백 명이 진을 친 거죠. 눈부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포승줄에 묶여 고개를 푹 숙인 두 형제의 모습이 전국에 생중계되었죠. 시댁 일가는 그렇게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었습니다. 파출소에서 소식을 들은 정 여사가 헐레벌떡 경찰서 로비로 달려왔죠. 뉴스 화면 속 두 아들의 모습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내 새끼들, 안 돼, 안 돼. 정 여사가 충격에 거품을 물고 그 자리에 쓰러졌죠.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도진을 통해 마지막 족쇄를 끊어냈습니다. 가장 가혹한 조건의 이혼 서류와 접근 금지 신청, 친권 박탈 신청서를 한꺼번에 법원에 냈죠. 병원에서 깨어난 정 여사는 입원비조차 못 내 쫓겨났습니다. 사채업자들에게 로비에서 머리채를 잡힌 채 끌려나갔죠. 지옥의 밑바닥으로 굴러떨어진 겁니다. 끔찍했던 납치극이 모두 끝난 주말이었습니다. 지우는 도진과 함께 아이의 마음을 다독이는 상담을 마쳤죠.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는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엄마, 저기 비둘기다. 딸이 손가락질하며 까르르 웃었죠. 지우는 환하게 웃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진정한 복수의 완성을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성철과 민환의 사건에 온 나라가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마침내 재판이 열린 날이었죠. 피고인 이성철, 징역 15년. 피고인 이민환, 징역 10년에 처한다. 재판장이 단호하게 의사봉을 내리쳤습니다. 죄수복을 입은 두 형제가 억울하다며 법정 바닥에 나뒹굴었죠. 이건 말도 안 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성철이 발악하다 교도관들에게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지우는 방청석 맨 뒷줄에서 팔짱을 낀 채 그 모습을 서늘하게 지켜보았죠. 그로부터 3달이 흘렀습니다.
지독한 한파와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는 한겨울 밤이 다시 찾아왔죠. 병원에서 쫓겨난 정 여사는 남은 푼돈마저 불량배들에게 빼앗겼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종이박스를 깔고 자려다 다른 노숙자들에게 발길질을 당했죠. 쫓겨나고 또 쫓겨난 정 여사의 신세는 완전한 거지꼴이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에 얼어 죽을 위기에 처했죠. 정 여사는 지훈이 성공해 이사 갔다는 고급 타운하우스 주소를 수소문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동냥하듯 물어 겨우 알아냈죠. 살을 애는 칼바람 속을 정 여사가 무작정 걸었습니다. 얇은 속옷과 너덜너덜한 헌옷 한 겹에 의지한 채였죠. 마침내 타운하우스 대문 앞에 도착한 정 여사의 몰골은 차마 사람이라 보기 어려웠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둠을 뚫고 지훈의 검은색 벤츠가 거친 엔진음을 내며 나타났죠. 타운하우스 진입로에 벤츠가 서서히 멈춰 섰습니다. 정 여사는 강렬한 헤드라이트 불빛을 향해 본능적으로 기어갔죠. 꽁꽁 언바닥에 무릎을 꿇고 양손을 미친 듯이 비벼댔습니다. 지훈아, 한 번만 따뜻한 밥 한 술만 다오. 제발. 정 여사가 검은 뗏물 섞인 눈물 콧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따뜻한 히터가 도는 운전석에 지훈이 앉아 있었죠. 최고급 코트를 두른 채 정 여사의 비참한 꼴을 차가운 무표정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석 달 전 그날 밤과 똑같은 장면이었죠. 다만 무릎 꿇은 사람만 바뀌었을 뿐이었습니다. 정 여사가 창문에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손톱에서 피가 나도록 유리창을 박박 긁어댔죠. 한 번만, 예정을 봐서라도 한 번만. 정 여사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창문을 닫을 밀리미터도 내리지 않았죠. 벌레를 보듯 무심한 시선만 던질 뿐이었습니다. 예정이요. 내 도어락 부수고 내 딸 협박할 땐 그런 거 없었잖아요. 지훈이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지훈이 가볍게 경적을 울렸죠. 육중한 철제 대문이 스르륵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벤츠는 덜덜 떠는 정 여사의 몸통 옆을 아슬아슬하게 스쳐 주차장으로 들어갔죠. 철문이 무정한 쇳소리를 내며 다시 굳게 닫혔습니다. 정 여사가 닫힌 문을 부여잡고 짐승처럼 통곡했죠. 하지만 그 울음은 맹렬한 눈보라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영화의 어둠 속에 정 여사는 그렇게 철저히 버려졌죠. 벤츠에서 내린 지훈은 마중 나온 도진의 따뜻한 손을 잡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장식이 화려하게 빛나는 거실로 들어섰죠. 거실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그림 한 점이 걸려 있었습니다. 7살 딸이 직접 그린 지훈과 도진의 웃는 얼굴이었죠. 집안 가득 포근한 저녁 식사 냄새가 퍼졌습니다. 엄마, 도진 아저씨. 딸이 환하게 웃으며 지훈의 품으로 뛰어들었죠. 도진이 자연스럽게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세 사람은 진짜 한 가족처럼 화기애애하게 식탁에 둘러앉았죠. 같은 시각 감옥에 갇힌 두 형제는 추위 속에서 서로를 탓하며 싸웠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애를 데려와서. 민환이 소리치자 성철이 멱살을 잡았죠. 둘은 매일 치고받다 결국 독방 신세가 되어 차가운 벽만 긁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정 여사 역시 얼어 죽기 직전 순찰차에 발견되었죠. 연고 없는 정신병동으로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충격이 너무 컸던 탓일까요? 정 여사는 중증 치매에 걸려 자기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벽에 머리를 박는 짐승 같은 삶을 살게 되었죠. 그들의 철저한 몰락과는 반대였습니다. 지훈은 도진의 든든한 지원을 받아 자기 회사를 새로 차렸죠. 성대한 개업식에서 환하게 웃으며 리본을 잘랐습니다. 지훈의 새 사업은 시작과 동시에 큰 성공을 거뒀죠.
지우는 돈으로도 마음으로도 완벽하게 홀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진은 지훈 회사의 법률 고문으로 자리 잡았죠. 두 사람의 관계는 굳건한 믿음을 넘어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연인 사이로 자연스레 깊어졌습니다.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는 타운하우스 잔디 정원에 잔잔한 음악이 흘렀죠. 지우는 새로 입양한 강아지와 공놀이하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이것 봐. 얘가 공 물어왔어. 딸이 까르르 웃으며 외쳤죠. 지훈도 티 없이 맑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쓰레기 같던 시댁이라는 족쇄를 제 손으로 끊어내고 얻은 평화였죠. 그 따스함이 지훈의 어깨 위로 포근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도진이 정원으로 걸어 나왔죠. 지훈아, 햇살 좋다. 우리 이대로만 살자. 도진이 잔을 건네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훈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로 도진을 바라보았죠. 길고 잔혹했던 복수국은 그렇게 따뜻한 봄볕 아래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지훈은 끝까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도어락이 박살나던 그 밤 딸을 품에 안고 떨던 한 여자는 세상에서 가장 차갑고 단단한 사람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빼앗으려는 자들은 결국 제 욕심에 걸려 모든 걸 잃었고 지켜내려는 자는 끝내 딸과 함께 따뜻한 봄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참고 또 참는 것이 늘 미덕은 아닙니다.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단호해져야 할 때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법이죠. 지훈이 그랬던 것처럼요. 오늘 이 이야기가 묵묵히 견디고 계신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 한 줌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평범한 하루도 실은 누구보다 단단하고 귀한 시간입니다. 부디 그 자리에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셨다면 댓글에 듣고 계신 지역과 잘 들었어요. 로 여러분의 흔적을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